차가운 유리잔에 담긴 차에서 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약이 섞인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어 올리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4층에서 보이는 강남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제게는 그저 닿을 수 없는 세상일 뿐이었죠. 제 방문은 항상 밖에서 잠겨 있었으니까요. 서윤 씨, 차 다 마셨어요? 오늘은 좀 어때요? 편안해. 정 회장님의 목소리가 다정했지만 저는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느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공포를 알게 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서윤입니다. 56세 남원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던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오늘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유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가 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황혼기에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3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렸어요. 저는 습관처럼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은 아직 캄캄했고 이른 봄이라 그런지 방 안까지 서늘한 기운이 돌았죠. 거울 속 제 모습은 지쳐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이고 한때 새까맣던 머리카락에는 하얀 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죠. 오늘도 화이팅, 서윤아. 매일 아침 저 자신에게 건네는 인사였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나고 남편마저 떠난 빈집에서 제 목소리가 유일한 위로였으니까요. 빵집으로 향하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제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고 간간이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만이 이른 아침을 알렸죠. 오븐에서 구워지는 빵 냄새, 그리고 단골 손님들의 따뜻한 인사. 그것이 제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빵을 굽고 찾아오는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문득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윤 씨, 잠깐 시간 있어요? 가게 단골인 미자 씨였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늘 밝은 에너지가 넘친 여성이었죠. 그녀는 남원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문화회관에서 자선 전시회 열린대요. 지역 예술가들 작품도 전시하고 수익금은 다 노인복지에 기부한다네. 티켓 2장 있는데 서윤 씨랑 같이 가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토요일은 가게가 가장 바쁜 날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는 그런 문화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의 성화에 이겨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티켓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문화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만인지. 토요일 오후 저는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오랜만에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주름진 눈가와 처진 볼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화장품 몇 개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있었습니다. 분홍색 립스틱을 찾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제가 빵집 아줌마가 되기 전,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 전 그저 이서윤이었던 그 시절의 저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문화회관으로 향하는 길, 살짝 떨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교적인 자리에 혼자 가는 것이 낯설었거든요. 미자 씨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화회관 안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역 유지들과 예술가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벽면에는 다양한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림들을 감상하며 구석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자 씨는 아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한 작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노란 해바라기가 가득한 들판이 그려진 그림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해바라기들은 모두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고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죠? 깊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처음 그를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신사는 깔끔한 다크 네이비 수트를 입고 은색 지팡이에 한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젊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네요.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정태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그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가 자신을 소개하자 저는 놀랐습니다. 태훈건설의 정태훈 회장님이었습니다. 남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여러 발전 사업과 자선 활동으로 지역 신문에 종종 실리던 분이셨습니다. 아, 저는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요. 서윤 씨의 안목이 놀랍군요. 이 작품은 오늘 전시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작품 중 하나예요. 젊은 작가의 작품인데 저도 매우 마음에 들어서 이미 구매했답니다. 정 회장님의 부드러운 대화 방식에 점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는 그림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자며 전시회장 한편에 마련된 작은 카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서윤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남원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해요. 별것 아니지만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빵을 만들고 있어요. 베이커리요? 정말 대단하네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건 항상 경이로운 일이죠. 저는 항상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정 회장님은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빵을 만드는 과정,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반죽을 하는 일상, 단골 손님들의 이야기까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동네 빵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달랐어요. 그는 제가 만든 빵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언젠가 꼭 맛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일도 4시에 일어나셔야 한다면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네요.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서윤 씨의 빵을 맛보고 싶어서요. 그의 제안에 살짝 망설였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끝이 났고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날 정 회장님은 정말로 제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고급 세단을 타고 내리는 그의 모습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빵집에 들어와 여러 종류의 빵을 맛보았습니다. 서윤 씨,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단팥빵은 제가 어릴 때 먹던 맛과 비슷해서 더 좋네요. 그 후로 정 회장님은 일주일에 2~3번씩 제 빵집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아침 일찍, 때로는 문 닫기 직전에 오셨죠. 그때마다 빵을 사고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점점 저는 그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를 위한 특별한 빵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는 처음으로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남원 외곽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윤 씨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괜찮다면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정 회장님을 존경스럽게 맞이했습니다. 창가에 좋은 자리로 안내받아 앉았고 촛불이 테이블 위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서윤 씨, 오늘은 내가 고른 와인을 한번 드셔보세요.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특별한 와인이에요. 정 회장님은 와인을 따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유리잔에 담기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시자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고급 와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서윤 씨는 왜 혼자 사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3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서 자기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혼자지요.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서윤 씨는 강한 분이네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니 회장님은요? 항상 혼자 오시던데. 저도 비슷해요.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떠났고 딸 하나가 있지만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가끔 한국에 오지만 바쁘다고 하네요. 이해해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삶이 있으니까.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외로움, 그리고 그것을 견디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죠. 정 회장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업을 시작했던 이야기, 실패와 성공의 순간들을 진솔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남원은 제 고향이에요. 서울에서 사업을 키웠지만 늘 고향을 잊지 않았죠. 그래서 이곳에 자주 오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남원의 조용한 카페에서, 나중에는 가까운 도시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제 생각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 감정이 무서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친구들, 특히 미자 씨는 걱정했습니다. 서윤아, 그 사람 좋아 보이긴 하지만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 그 나이에 그런 재력가가 갑자기 너한테 접근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하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56세에 찾아온 이 설렘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그리고 평생 크게 모험다운 모험 한번 해보지 못한 제게 이것은 인생의 마지막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3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원 외곽의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정 회장님의 얼굴은 평소보다 긴장해 보였습니다. 서윤 씨, 오늘은 특별한 말을 하려고 해요. 그가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보였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서윤 씨,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이 나이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청혼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제 눈가에 맺혔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을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세요? 아니요. 저도 회장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제 대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정 회장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그는 제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이었죠. 다음 날, 저는 친구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미자 씨와 20년 지기인 민주는 적극적으로 만류했죠. 서윤아, 넌 그 사람에 대해 뭘 알아? 그냥 돈 많은 노인네잖아. 왜 갑자기 너한테 접근한 건지도 이상하다고. 적어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알아보라고. 맞아요. 서윤 씨,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지금처럼 만나다가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해도. 하지만 저는 친구들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고,
더 이상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도 처음에는 놀라고 반대했지만 결국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 회장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남원의 가장 좋은 호텔에서 결혼식이 치러졌고 지역 유지들과 친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명품 드레스를 입고 전문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마치 동화 속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죠. 우리 신혼여행은 발리로 갑시다. 거기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서울로 올라가요. 이제 당신은 회장 부인이니까요.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꿈 같은 행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황금 감옥의 새로운 죄수가 될 거라는 사실을. 신혼 첫날 밤 그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눈빛으로 변한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몇 가지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윤 씨가 내 아내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죠.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후였으니까요. 발리의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넓게 펼쳐진 에메랄드빛 물결이 하얀 모래사장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해변가 최고급 빌라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개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일상이라니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빌라에는 항상 2명의 호텔 직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위해 빵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습니다. 커피 한 잔도 스스로 타 마시려 하면 직원이 황급히 달려와 대신 타주려 했으니까요. 서윤 씨, 오늘은 스파 예약했어요. 몸도 마음도 좀 편안하게 쉬세요. 정 회장님은 항상 제게 최고의 것들을 선물했습니다. 고급 드레스, 보석, 향수. 평생 써본 적 없는 명품들이 하나둘 제 옷장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 둘째 날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정 회장님은 제가 다른 관광객들과 대화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자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서윤 씨, 그 사람들과 너무 친해질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시간을 보내는 게 좋잖아요. 처음에는 단순한 질투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죠. 70대의 노신사가 새 신부를 향한 질투를 보이는 모습이 사랑스럽게까지 느껴졌으니까요. 셋째 날, 저는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수영하던 젊은 외국인 관광객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름다운 조개 껍질이네요. 제 아내도 수집해요. 영어를 잘 모르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 회장님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 빌라로 들어갑시다. 빌라로 돌아오는 내내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돌변했습니다. 왜 그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당신은 이제 태웅건설 회장의 부인이에요. 그에 맞는 품위를 갖추셔야 합니다.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지 조개 껍데기 이야기를 나눈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다니요. 하지만 저는 이날의 사건을 그저 지나가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곧 진정되었고 저녁에는 다시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서윤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과민했나 봐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그의 사과에 저는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요. 신혼여행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발코니에서 별을 보고 있었고, 정 회장님은 제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얹혔고, 저는 그 온기의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서윤 씨, 이제 서울로 돌아가면 많은 것이 달라질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 딱딱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죠. 달라진다뇨? 내 아내로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첫째, 내 허락 없이는 외출 금지. 둘째, 모든 통화와 메시지는 비서를 통해서만. 셋째, 매일 아침 약을 복용해야 해요. 건강을 위한 거니까.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고, 그 눈빛은 제가 처음 본 냉혹함을 담고 있었죠. 아저씨,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제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너무 강한 힘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살을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이제부터 아저씨가 아니라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당신은 이재태운건설 회장의 부인이에요. 그에 맞는 품위와 예절을 갖추세요. 그 순간 처음으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다정함과 배려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규칙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평범하게요? 서윤 씨, 이제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천억 자산을 가진 재벌 회장의 부인이에요.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원한 적 없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원했을 뿐이에요. 제 말에 그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냉소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사랑, 존중, 서윤 씨,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모든 관계는 이해관계야. 나는 당신의 순수함과 따뜻함이 필요했고, 당신은 내 재력과 안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서로 윈윈 아닌가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관계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를 좋아했고,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를 원했을 뿐인데. 그럼 지금까지 저에게 보여준 모든 다정함은 다 거짓이었나요? 거짓까진 아니죠. 방법이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얻기 위한 방법. 난 네 번째 부인이 필요했어요. 특별한 사람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결혼을 결정한 것이 실수였을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고 저는 법적으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치 어젯밤에 일이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제게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윤 씨, 잘 잤어요? 오늘은 서울로 돌아가는 날이네요. 기대돼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요?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을까요? 저는 어젯밤 일을 언급하려 했지만 그의 밝은 표정 앞에서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요. 좋아요. 짐은 다 쌌나요? 전용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전용기라는 말에 또 다시 놀랐습니다. 우리는 일반 항공편으로 발리에 왔는데 돌아갈 때는 전용기라니요. 하지만 더 이상은 놀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다를 테니까요. 전용기 안은 호화로웠습니다. 가죽 소파, 샴페인, 캐비아. 마치 호텔 스위트룸 같았습니다. 정 회장님은 비행 내내 업무 전화를 받거나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일은 그저 술 때문이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남원의 작은 빵집에서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과민 반응이었을 거라고요. 큰 실수였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검은색 리무진이 활주로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2명의 경호원이 우리를 맞이했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전한 귀국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를 리무진으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는 신선한 꽃과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될 거라는 생각에 떨렸습니다. 서윤 씨, 우리 집은 강남에서도 가장 고급 아파트예요. 24층 펜트하우스죠. 전망이 정말 아름다워요. 곧 도착할 거예요. 정 회장님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가 말한 규칙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그저 술김의 한 말일 거라고 다시 한번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리무진이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추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차 문을 열어주었고 우리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 매니저가 달려와 정 회장님에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새 사모님과 함께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사모님, 로비 매니저의 인사에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2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넓은 대리석 현관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문 앞에는 중년의 여성과 젊은 남성이 공손하게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정입니다. 집사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김민석 비서입니다. 무엇이든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집사와 비서, 정말 영화에서나 봤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 회장님은 짐을 두고 바로 서재로 향했고 박 집사는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24층 펜트하우스는 그야말로 호화로웠습니다. 400평이 넘는 공간, 금박으로 장식된 욕실,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대리석 바닥. 처음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 집사는 저를 집 안 구석구석 안내했습니다. 거실, 주방, 식당, 서재, 게스트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방으로요. 이쪽은 사모님의 방이에요. 필요한 것은 모두 준비해뒀습니다. 정 회장님이 안내한 제 방은 정말 넓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드레스룸, 개인 욕실, 그리고 작은 응접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제가 좋아할 만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원에서 가져온 제 개인 물건들도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화기는 없었고 창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문 틀을 살펴보니 잠금 장치가 있었지만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혜정 씨, 창문은 어떻게 여나요? 아, 사모님. 이 창문들은 안전을 위해 열리지 않게 설계되었습니다. 24층이다 보니 위험할 수 있어서요. 환기가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중앙 공조 시스템을 조절해 드립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럴듯한 설명이었기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없나요? 회장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휴대폰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박 집사는 서랍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휴대폰에는 필요한 번호가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저, 민석 비서, 그리고 정지은 양의 번호가 있어요. 휴대폰을 살펴보니 정말 단 4개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혜정, 김민석,
정지은 양뿐이었죠. 제 친구들, 자식들, 가게 단골들의 번호는 모두 없었습니다. 제 번호들은 어디 있죠? 친구들이나 자식들 번호요. 회장님께서 제 휴대폰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전 연락처는 박 집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운 상태였기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정 회장님과 직접 이야기해보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정 회장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는 긴 테이블이 있었고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직원이 코스 요리를 하나씩 내왔고 와인도 따라주었습니다. 서윤 씨, 집은 마음에 드나요? 네, 너무 크고 호화롭네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앞으로 당신의 집이니까.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에 제 지인들 연락처가 없더라고요. 어디 있나요? 정 회장님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당신의 세계는 여기예요. 남원의 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죠. 하지만 그들은 제 친구들이고 가족이에요. 연락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가끔씩 연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일단은 여기 적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데 집중하세요. 내일부터 당신을 위한 일정이 시작됩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 회장님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넓은 집을 혼자 돌아다니며 이 호화로운 감옥 같은 곳을 살펴봤습니다. 집 안 어디에도 밖으로 통하는 문은 하나밖에 없었고 그곳에는 항상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정 회장님은 바쁘다며 아침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고 저는 넓은 집을 구경하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 집사는 제게 친절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거나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회장님과 상의해야 한다는 대답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 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윤 씨, 이제 당신을 위한 일정표를 만들었어요. 이대로 생활하면 됩니다. 그가 내민 종이에는 상세한 일정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왜 제가 이런 일정에 맞춰 살아야 하나요? 당신은 이제 재벌, 회장의 부인이에요. 그에 맞는 몸과 마음,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건강 관리가 중요해요. 이 약은 꼭 매일 복용하세요. 그가 내민 작은 약병에는 하얀 알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인데요? 종아, 영양제와 혈압약이에요. 정기 검진에서 당신의 혈압이 좀 높더군요. 건강을 위한 거니까 걱정 말고 챙겨 드세요. 의심스러웠지만 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정말 제 건강을 걱정해 주는 것일 테니까요. 둘째 주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일정표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7시 30분에 아침 식사와 함께 약을 복용했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모든 것이 시간표에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제 의지나 선택권은 전혀 없었죠. 더 이상한 것은 매일 복용하는 약을 먹고 나면 항상 몸이 나른해지고 생각이 흐릿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서윤 씨, 이 옷은 좀 단정치 못하네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이 오시니 제가 준비한 드레스로 갈아입으세요. 정 회장님은 제 옷차림도 세세하게 지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높은 안목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의 통제가 심해졌습니다. 말투, 웃는 방식, 심지어 숟가락 드는 방법까지도요. 그렇게 숟가락을 들면 안 돼요. 회장 부인은 이렇게
우아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웃으면 품위가 없어 보여요. 가볍게 미소만 지으세요. 그 말투는 너무 시골 티가 나요. 좀 더 세련되게 말하세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지적과 비판에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원에서의 삶, 빵집에서의 일상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정 회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들을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민주랑 통화라도 하고 싶은데. 제 요청에 정 회장님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의 현재, 위치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죠.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 제 삶의 일부였던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잘라내라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대꾸할 힘이 없었습니다. 약 때문인지, 끊임없는 통제 때문인지,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현관문은 지문인식으로 열렸고, 제 지문은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모두 이중 강화 유리로, 밖에서는 아름다운 서울 풍경이 보였지만, 창문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사용할 수 없었고, TV도 특정 채널만 시청 가능했습니다. 유일한 외부 소통 창구였던 휴대폰도 점검이 필요하다며 어느 날부터 사라졌습니다. 대신 집 안 곳곳에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박 집사나 민석 비서를 호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받쳐 있었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새장이었지만 결국은 감옥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제 영혼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정 회장님의 외동딸 정지은 씨가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조용한 여성으로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었지만 점차 그녀의 눈빛에서 측은함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듯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정 회장님 앞에서는 단 한마디도 더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 집사가 제 방에 들어와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너무 마르셨어요. 좀 더 드셔야 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제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볼이 쏙 들어가고 눈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체중은 한 달 만에 5kg 이상 빠졌고 항상 졸린 상태였습니다. 혜정 씨, 제가 매일 먹는 약, 그게 뭔지 알아요? 박 집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진정제가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회장님께서 사모님의 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진정제라니. 그래서 항상 머리가 흐릿하고 무기력했던 거군요. 그날 밤 저는 문득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시들어가다가 사라질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남원에서 20년 넘게 빵집을 운영하며 홀로 자식들을 키워낸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약을 먹는 척하고 몰래 변기에 버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금단 증상처럼 두통과 메스꺼움이 있었지만 점차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에서 힘이 돌아오고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약을 끊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이 집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 회장님의 서재가 궁금했습니다. 그곳은 늘 잠겨 있었고 정 회장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분명 그곳에 무언가 단서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정 회장님이 사무실에 간 어느 오후 저는 약을 먹는 척하고 몰래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 안을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 제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박 집사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항상 장을 보러 나갔고, 민석 비서는 정 회장님을 따라 회사에 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죠. 정 회장님의 서재는 늘 잠겨 있었지만, 그날은 운 좋게도 문이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침에 서둘러 나가면서 잠그는 것을 잊었던 모양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키면 큰일 날 텐데 하는 생각에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핀 후 서재 문을 살짝 밀어 열었습니다. 서재 안으로 들어서자 무거운 오크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벽면 가득한 책장, 중앙에 커다란 책상,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전시장처럼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죠. 금고는 잠겨 있었지만 책상 서랍은 열 수 있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업무 관련 서류나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서랍에서 아내들이라고 적힌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폴더 안에는 3명의 여성에 관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시기에 정 회장님과 결혼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20년 전, 두 번째 부인은 15년 전, 세 번째 부인은 5년 전에 결혼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각 여성의 사진과 함께 신상정보, 의료기록, 정신과 진단서, 그리고 사망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죽었다니.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두 번째 부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세 번째 부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무서운 건 그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모두 밝고 건강해 보였지만 말년의 사진들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창백하고 마른 얼굴, 생기 없는 눈빛, 마치 지금의 제 모습 같았습니다. 의료 기록을 자세히 보니 3명 모두 결혼 후 같은 패턴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불안장애와 적응장애라는 진단으로 가벼운 진정제를 처방받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약물의 종류와 용량이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두 사망 직전에는 극심한 불안과 망상 증세를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이름도 모두 같았습니다. 최영호 정신과 전문의. 메모에는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약물 조정함이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약. 같은 약을 먹였구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가 매일 먹던 그 약이 이 여성들도 똑같이 먹었던 것이었고, 결국 그들은 모두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이 여성들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폴더 뒤쪽에는 더 충격적인 문서가 있었습니다. 정 회장님의 일기 같은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아내들을 실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체 1호는 너무 빨리 포기했다. 약물 조절을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실험체 2호는 1호보다 오래 버텼지만 결국 과다 복용으로 실패. 다음에는 용량을 더 정확히 조절해야 한다. 실험체 3호는 가장 성공적이었다. 2년간 완벽한 통제하에 있었으나 마지막에 저항하기 시작해 심장마비로 처리했다. 다음 대상은 더 순종적인 성격을 선택해야 한다. 저는 메모지에 적힌 실험체 4호라는 단어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정 회장님의 네 번째 실험 대상, 네 번째 희생양.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급히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곳을 탈출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저도 전 부인들처럼 죽게 될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문은 모두 잠겨 있고 창문은 열리지 않으며 연락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정지은 씨가 생각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익었던 측은함. 혹시 그녀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약은 변기에 버리고 정 회장님에게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무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을 거예요. 저녁 식사는 혼자 하세요. 정 회장님이 떠나자 저는 다음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정지은 씨가 오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녀만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예상대로 정지은 씨가 방문했습니다. 정 회장님은 그녀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잠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정지은 씨가 혼자 있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지은 씨, 잠깐만요. 거실 한쪽에 서 있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윤 씨, 도와주세요. 제발. 낮은 목소리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순간 놀람이 스쳤지만 곧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전 부인들에 대해 아셨군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들처럼 죽게 되나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두지 않을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어요. 그때 서재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급히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제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번호가 적혀 있었고 그것은 제 오랜 친구 민주의 번호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아버지가 중국으로 출장을 가세요. 그때가 유일한 기회일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저는 화장실 휴지통에 종이를 버리기 전에 번호를 외웠습니다. 민주. 20년 지기 친구,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수요일을 향한 가장 길고 무서운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정 회장님의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저를 의심하는 듯했고 약을 제대로 먹었는지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며칠간 약을 다시 먹었고 그 때문에 머리가 다시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희망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아침 정 회장님은 평소처럼 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출장이에요. 중국 베이징에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요. 집사가 모든 것을 챙겨줄 테니 걱정 마세요. 저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현관에서 지켜봤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이 그를 태우고 멀어지자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박 집사에게 접근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해왔고 그녀 역시 저를 측은하게 여기는 듯했습니다. 혜정 씨, 오늘은 두통이 너무 심해요. 침실에서 좀 쉬고 싶은데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사모님 약은 드셨나요? 네, 조금 전에 먹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더 졸린 것 같아요. 박 집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의심하지는 않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탈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정지은 씨가 말한 대로 비상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잠겨 있던 문이었지만 정지은 씨가 약속대로 열어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저는 24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손잡이를 꽉 잡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1층에 도착했을 때 로비로 나가면 경비원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정지은 씨는 그것까지 생각해둔 모양이었습니다. 비상 계단 옆에는 서비스 출입구가 있었고 그곳으로 나가면 바로 뒷골목으로 이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니 찬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3개월 만에 느끼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잠시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언제 누가 저를 발견할지 모르니까요. 재빨리 골목을 빠져나와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저는 그 속에 섞여 걸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현금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처 공중전화를 찾아 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번호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세요? 민주야, 나야, 서윤이.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서윤아, 어디야? 무슨 일이야? 내가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민주야, 나 도망쳤어. 도와줘. 지금 강남역 근처 공중전화에 있어.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자 민주는 즉시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내가 곧 탈게. 조심해, 서윤아.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매 순간이 공포였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차량, 모든 사람들이 절 찾으러 온 정 회장님의 사람들 같았습니다. 특히 검은색 세단이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 같았던 1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민주가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낡은 소형차를 보자마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랐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주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 모습이 그녀의 기억 속 제 모습과 너무 달라 보였나 봅니다. 실제로 저는 3개월 만에 10kg 가까이 빠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일단 여기를 벗어나자. 저 사람이 날 찾을 거야. 그리고 그는 위험한 사람이야.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민주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 회장님과의 만남부터 결혼, 감금, 그리고 서재에서 발견한 끔찍한 비밀까지. 말하는 내내 눈물이 그치지 않았고 민주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윤아,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살인이야.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민주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정 회장님의 권력과 영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믿을 거야. 그는 지역의 유지고 나는 그저 시골에서 온 아줌마일 뿐이야. 정지은 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 그녀만이 아버지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어. 민주는 반신반의했지만 제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을 모텔에서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을 벗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 회장님이 저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주의 차를 타고 우리는 강원도 양구의 한 외딴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민주의 대학 동창이 운영하는 곳으로 시즌이 아니라 손님도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숨어 지내기로 했죠. 펜션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정지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주가 정지은 씨의 개인 번호를 알아내어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서윤 씨,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 경찰, 사설 탐정, 모두 동원해서 당신을 찾고 있어요.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정지은 씨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일기장과 몇 가지 서류를 가지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 서류에는 전 부인들에게 투약한 약물 목록과 그에 따른 증상 변화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 회장님의 일기장에는 자신의 실험에 대한 끔찍한 묘사가 적혀 있었죠. 아버지는 병든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점점 변해갔어요. 다른 여성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죠. 3명의 전 부인들 모두 아버지의 피해자였어요. 정지은 씨의 눈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막을 용기가 없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은 여성들이 희생되었으니까요. 정지은 씨의 증언과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초기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정 회장님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의 영향력은 경찰서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혐의를 제기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언만으로는 부족해요. 담당 형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의 도움으로 한 언론사 기자를 만났고 그 기자는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정지은 씨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대형 스캔들이 될 겁니다. 하지만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나요? 이미 제가 잃을 건 다 잃었어요. 이제는 진실만이 중요합니다.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아침 전국적인 일간지에 정 회장님의 충격적인 비밀이 보도되었습니다. 강남 재벌 회장 3번의 부인 의문사, 4번째 부인 탈출로 드러난 충격적 진실. 뉴스에 저의 이야기가 보도되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정 회장님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과거 정 회장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와 비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부인들에게 약을 먹이라고 강요했어요. 거부하면 저희에게도 해고와 협박이 있었죠. 3번째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돌아가셨죠. 이런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경찰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정 회장님은 체포되었고 그의 자택과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정 회장님의 자택에서는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비밀 금고 안에는 약물 연구 자료와 전 부인들의 일상을 감시한 비디오,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저를 위한 마지막 계획이 적힌 메모였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언제, 어떻게 자살할 것인지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은 6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보호시설에서 지냈습니다. 정 회장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경찰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는 불안 증세가 있었습니다. 정 회장님의 변호인단은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려 했고, 제가 돈을 노리고 거짓 증언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저와 민주, 그리고 정지은 씨의 과거를 파헤쳐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서윤 씨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이런 망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오히려 그녀를 도우려 했을 뿐입니다. 변호사의 주장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했고, 정지은 씨가 제공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게다가 최영호 의사도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증거가 쌓이자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정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약물을 처방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효과를 위해 용량을 조절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정 회장님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 저는 피해자 진술을 위해 증언대에 섰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는 제 자식들과 오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빵집 아줌마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살았죠. 그런 제게 정태훈 씨는 꿈 같은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 뒤에는 끔찍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다른 3명의 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정 회장님을 바라봤을 때 저는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라하고 늙은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두렵고 강력해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불쌍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토록 무너진 모습을 보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죠. 서윤 씨, 내가 잘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법정에서 그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연기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 회장님은 감금, 협박, 약물 투여, 그리고 3명의 전 부인들에 대한 간접살인, 혐의 등으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내뱉는 것 같았습니다. 제 곁에는 민주와 정진 씨, 그리고 제 자식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가요. 딸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원의 그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정 회장님의 재산 중 일부를 합의금으로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의 범죄 행위로 인한 저희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인정했고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화려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삶은 이미 충분히 겪었고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았으니까요. 대신 전남 보흥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꿈이었던 솔빛 카페를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 그리고 제가 직접 구운 빵 냄새로 가득한 이곳에서 저는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금방 받아들였고, 카페는 마을의 작은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직접 반죽을 하고,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향기를 맡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에 떠오르는 새벽해를 바라보며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이렇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민주도 가끔씩 저를 찾아와 며칠씩 머물다 가곤 했죠. 그녀는 항상 제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윤아, 넌 정말 강해.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다시 시작하다니. 강한 게 아니야, 민주야. 그냥 살아가는 거지. 우리 모두 그렇잖아. 놀랍게도 정지은 씨와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업을 정리하고 전 부인들의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죠. 새봄 재단이라는 이름의 그 단체는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와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서윤 씨 덕분에 저도 자유를 얻었어요. 항상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살았는데 이제는 제 삶을 찾아가고 있어요. 정지은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제 카페를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제게 딸 같은 존재가 되었고, 저는 그녀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60세가 되었습니다. 삶의 황혼기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가끔은 그날의 기억이 악몽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약을 먹었던 기억, 감금되었던 공포.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경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황혼의 나이에 사랑을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이 진정 여러분을 존중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일상 속 작은 배려와 존중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 테니까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손을 내밀어 주세요. 때로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민주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빛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